들을수록 공부가 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오늘은 설 특집답게 아주 특별한 순서를 꾸렸습니다. 금요일의 고정 코너죠. 깊은 내공을 빛내주시는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홍세화 장발장 은행장과 정봉구 전 주 독일 한국대사 두 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실시간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유튜브 오창익의 뉴스 공감은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며 뉴스 공감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고정 코너 깊은 내공에서 만나실 수 있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귀한 분들입니다. 홍세화 장발장 은행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봉구 전 독일 대사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분은 서로 아는 사이이시죠? 네. 우리 독불연대 멤버입니다. 독일인데 독일과 프랑스 불란서.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독일과 프랑스에 계실 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처음 만나셨어요? 그게 한 정확하게 83년, 그거보다 조금 좀 더, 더, 한 82년? 2년? 1년? 아무튼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마부르크의 기숙사에 계셨는데 네네. 제가 마부르크의 그 기숙사에 가서 이 샤워를 했어요. 샤워를 했는데 뜨거운 물을 제가 너무 많이 썼습니다. 네네. 그때 그 학생 기숙사에 있으면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뜨거운 물. 네. 그때 좀 죄송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샤워를 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기억도 네. 못하는데 네네. 그게 그러셔나 봐요. 그러니까 정복은 대사님이 당시에 유학 중인 대학으로 네, 홍세화 선생님이 찾아가신 거네요. 네. 그러면 각별한 사이네요. 네, 그런데 이게 기억이 내가 기억하는 것과 기억되는 게 좀 네, 차이가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먼저 파리로 찾아갔어요. 그건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사실관계로는 정 대사님 먼저 파리로 찾아가서 뭐 하셨습니까? 뭐 데모할 국리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때 제가 공부하던 독일 도시는 뭐 한 인구 7만 되는 조그만 전형적인 소도시였는데 홍세화 선배를 만나러 파리를 갔더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대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사시던데도 무슨 큰 거 아파트 같은 데인데 지하 주차장이 되게 넓었던 기억이 나요. 네. 시골 사람이 볼 때. 시골 사람이 볼 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프랑스에 원래 한국에선 두 분이 서로 모르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유럽에 가서 알게 되시고 결코 뭐 간단치 않은 여행이었을 텐데 파리로 또 마부르크라는 도시까지 가시고 그러면 굉장히 친분이 있으셨나요? 그럼요. 네. 그렇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고. 네네. 그러니까 어떤 친분이었는지 궁금한데. 뭐 이제 나중에 하나씩 풀죠. 그렇습니까? 네. 아니 저는 그냥 추정컨대 그 전두환 정권 출범 직후고 또 5.18 비극이 있은 다음이어서 아마 해외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조국의 상황을 바꿀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냥 편하게 놀러 다니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거의 맞는 말씀. 네네. 그러니까 데모하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두 분은 그러니까 홍세화 선생님은 프랑스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셨죠? 그러니까 79년부터 2002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23년. 부연하면 그때 난민전 파리에 오실 때는 어디 상사원 네네. 그 신분으로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이제 바로 난민전 사건이라는 게 네. 터지죠. 그래서 그건 뭐 그때 우리 한국 사회운동사에서도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아마 본인은 망명객으로 생각하고 오시지 않았는데 이제 졸제 망명객이 되신 거죠. 그 79년 80년 이때 참 오목했던 때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지금 젊은 세대한테는 무슨 조선시대 때 얘기같이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니 가끔 뭐 환기도 시켜주더라고. 어떤 아드님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전두환 시대라면 지하실 갔다. 그 네. 장제원 의원 아들인가가 했다는 그 네네. 말 듣고 저도 소름 네, 끼쳤어요. 네. 그거 정말 시계가 보통 일이 어떻게, 아닌데. 예. 네. 잘 몰라서 하는 얘기겠지만 지하실의 의미가 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 정봉구 대사님은 독일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셨어요? 저도 79년 10월 초에 나갔습니다. 네네. 제가 독일 나가고 한 20일 지나서 이제 소위 박정희 씨의 네, 사건. 12.6이라는. 예, 네. 그게 터지고요. 저도 본의 아니게 나가자마자 바로 우리 격동의 한국사 한가운데로 들어갔죠. 네네. 오신 건 언제세요? 제가 온 건 1990년 독일 통일이 10월 3일 날 완결됐거든요. 네네. 10월 4일 날 독일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왔어요. 흔히 말하는 격변의 80년대는 두 분이 다 독일에서. 공이 네.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보내셨네요. 예. 당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일단 프랑스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요? 80년대 정도. 네. 특히 프랑스에서는 코리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먼저 그렇습니까? 운운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80년 5월 그 광주 항쟁 그 당시에 독일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프랑스에서도 그 당시 그 상황이 그대로 8시 그 종합 뉴스에 TV 뉴스에 제일 첫 번째 네네. 톱 뉴스로 소개가 됐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그렇죠. 않을 때. 네. 그때 사람들의 반응 중에 지금도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 광주 사람들은 이교도들이냐 소수민족이냐 이런 네. 반응이 나왔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었죠. 그게. 그 대다수 유럽인들이 독일 경우에 제가 보통 평범한 독일 사람 만나면 뭐 한국에도 눈이 오냐 이런 질문을 네네네. 해요. 워낙 미지의 나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냐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소위 후진국들 이런 좀 미개발 국가들은 대개 이제 남쪽 더운 데 있고 하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숨겨져 있는 질문이죠. 한국이란 데는 눈이 오냐 혹시 너희들은 그런 문명 세계하고 관계가 있냐 네. 이런 정도 일반인들이 수준일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홍세화 선생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에서는 79년 12.6부터 계속 우리 한국에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2.6 이후에 12.12 군사 반란이 일어나고 이어서 서울에 봄이 오고 광주로 이어지고 이 일련의 과정을 독일 미디어들이 거의 신속하게 보도를 해 줬어요. 아까 프랑스처럼 메인 뉴스 또는 중요 뉴스로요?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식으로 하면 9시 뉴스 네. 헤드라인으로. 그리고 왜 영화 그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이 됐던 독일 기자가 광주 항쟁의 현장을 바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찍어서 보낸 게 독일에서는 그때 거의 실시간으로 네. 방영이 됐거든요. 그런 한국의 이미지가 독일인들에게 많이 좀 각인이 됐어요. 근데 한국에 있었던 사람도 당시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해외에 계신 분들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어떻게 소문이라도 좀 듣거나 뭐 그럴 텐데 해외에 계시면 좀 더 답답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뭐 상상하는 겁니다만 홍세화 선생님. 물론 뭐 그렇죠. 뭐 어떻게 무슨 뭐 어떤 행동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네. 참 뭐 그냥 뭐 글쎄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고 그러니까 참 막막하고 먹먹하고 그 난민이라는 게 뭐 그런 처지니까요. 그런 처지에서 어떤 한국 상황에 대한 생각도 뭐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되지만 저 자신에 대한 애들도 있고 한데 네. 예 그렇죠. 앞으로
길거리로 이렇게 나앉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한 불안, 그게 굉장히 정말 무겁게 짓눌렀던 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오창익 국장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현실을 보는 그 외국에 있던 사람들의 심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아주 복잡한 심정이에요. 눈으로는 매일 실시간 오히려 이제 당시에 한국에서는 보도 통제가 되니까 우리 국민들은 광주에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죠. 네네. 그런데 해외에 있는 우리는 거의 뭐 매 시간 실시간으로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하는 그 학살의 현장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몸은 안전지대에 있고 멀리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무기력하게 이럴 데가 없고 그런 감정들이 그때 꽤 많은 같은 시기에 그 해외에 있던 사람들을 지배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던 어떤 분은 한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1년 파견 나와 있던 분인데 뭐 거의 맨발로 이 바바리 코트 같은 걸 뒤집어 입고 정신이 반나간 그런 경우들도 네, 있었고요. 네. 그런 트라우마를 제가 나중에 좀 경우가 다르지만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땐 제가 공교롭게 코스타리카라는 그 중남미 국가의 한 학기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가 있을 때였어요.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도 거의 비슷한 그 감정을 느꼈어요.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건이 내 나라에서 일어나는데 몸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상황은 생생하게 넘겨야 되는 아마 그런 게 이제 광주가 그 당시 해외에 있던 사람들에게 좀 깊은 트라우마였을 것 같아요. 굳이 저희가 설 명절에 광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죠. 뭐 광주만이 아니라 네. 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그런 고통 중에도 또 우리가 명절을 맞잖아요. 근데 난민으로 가 계시고 유학생으로 가 계시고 조국의 상황은 좀 답답하고 또 너무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죠.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누구 오냐 이렇게 물어보고 너는 뭐 남이냐 북이냐 북 아니냐 이런 거부터 물어보는 상황에서 맞는 설. 그것도 설은 설이잖아요. 그렇죠. 떡국도 끓여 드시고 또 차례도 지내시고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뭔가 가족들끼리 모임도 있으시고. 어떠셨어요? 뭐 그런 그게 상황이어서 그런지 설을 뭐 같이 가족이 뭐 설날이라고 네. 특히 이제 구정이라고 이렇게 이름 네네. 붙여진 특별히 어떤 그런 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참 묘하게 이상하게 거기서 이제 한국을 생각을 하면 네. 제가 서울서 나왔고 서울서 계속 학교도 다녔고 그런데 그 명절에 이제 저희 선산이 아산인데 그 네. 산골인데 한국을 생각하면 제가 서울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 아산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간 거기가 생각나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고향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서울이 고향인데 고향이 아닌데 그냥 명절 되면 그냥 뭐 어떻게 뭐 차례나 이런 걸 네. 하지는 못하고 특별히 뭘 뭐 떡국을 끓여 먹는다 이런 것 없이 그야말로 그냥 한국을 생각하면서 명절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아산 거기 그 산골 모습을 네. 이렇게 이제 떠오르는 그 떠올릴 때의 감정은 그리움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어렸을 때 이렇고 네, 이렇게 다녔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서울에 있었으면 또 아산에 가서 네. 네, 인사도 드리고 그랬을 텐데 그리움. 네. 우리 정 대사님. 근데 네. 이제 아마 해외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오래 지나면 우리 명절이라는 데 대해서 거의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명절이라는 게 주변 분위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을 느끼는 건 당장 이제 고속도로가 꽉꽉 막히고 네, 뭐 뉴스가 나오고 TV 그래서. 뉴스에서도 네. 양손에 선물 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게
분위기를 주도하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면 나도 어딘가 가야 될 것 같고 누군가를 찾아가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해외라는 건 우리가 그 사회에 아주 소수고 네. 주류 사회는 뭐 우리 명절과 전혀 관계없이 돌아가니까 무감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유학생 시절은 그렇게 보냈고 나중에 이제 대사로 가서 지내는 동안에는 이제 대사관 직원들한테 설이라고 뭘 이제 돌렸어요. 선물. 예, 선물이 뭐 현실적인 거예요. 그 떡국떡을 이제 베를린만 해도 한인이 한 5천 명 정도 되니까 네. 떡방앗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떡을 맞춰서 떡국떡을 나눠줬는데 나중에 그 모니터를 해보니까 한국 직원들은 뭐 그런 대로 좋아하는데 독일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떡국떡을 주니까 이건 뭐 별로 뭐에 써먹어요. 그래서 선물은 나중에 맞는데. 독일 직원들한테는 그냥 우리 떡 뭐 네. 이렇게 좀 맛있게 된 뭐 떡, 백설기나 뭐 그런 이런 거, 종류들. 뭐 네. 그런 걸 주고 했습니다만 뭐 그럴 때나 가끔 명절이구나 하는 걸 네, 느끼죠. 네. 아, 예, 그렇군요. 예. 특히 음력 명절 설이나 추석은 그렇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네, 명절을 전혀 함께 다르니까. 즐기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선물 얘기를 하셔서 생각나는데 하여튼 한국에 오신 다음에 명절 선물도 해보시고 받아보시고 그러셨을 텐데 혹시 우리 홍 선생님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글쎄요. 뭐 선물 뭐 그래도 받아왔죠. 네. 지금도 받고 있고. 이렇게 선물을 주는 일은 별로 없는데 네. 아이고, 네. 죄송하긴 한데 네. 근데 그렇게 돼버렸네요.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네요. 네, 네. 우리 정 대사님은 뭐 아무래도 설이나 이제 추석 때 선물들 주고 받는데 먹는 게 주로 많이 아, 들어오잖아요. 뭐 먹는 건 전 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추석 명절 뭐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의 우선 성의를 생각해서도 고마운데 통틀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선물을 받을 수가 없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설렜던 선물은 그 어릴 때 가끔 그 손님이 오면 왜 옛날에 그 소고기 한 근 그거 신문지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소고기 먹기 쉽지 않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직접 받은 선물은 아니잖아요. 뭐 집에 들어오는 네, 네. 거지만 이제 일단 나도 거기 한 몫이 있으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 지금 뭐 그때보다 고기도 훨씬 좋고 뭐 포장도 잘 돼 있는 고기들 우리가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지만 어릴 때 그 정육점에서 그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그 이상의 선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라고 하면 하여튼 아주 오래 전에 그런 소고기 선물 받으면 고기를 어떻게 해서 드셨어요? 예전에는? 주로 국이죠. 국이죠. 네, 네. 물 타 먹는 거죠. 그럼요. 네. 그걸 육고기로는 뭐 뭐 구워 먹는다. 구워 먹거나 이런 거는 경험 못 해보신 거죠. 그러니까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소고기 그렇죠. 국 끓여 먹었다 이렇게 아버지 해서 국 생신. 끓여 먹었다. 네. 서울 사람이어도 네. 그게 아버지 생신 같은 특별한 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고기를 구워 먹는 이런 육고기는 언제부터 드신 것 같으세요, 두 분은? 홍 선배 파리 가셔서 네. 드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 그 직장 생활 하셨으니까 예, 서울에서 20대 좀 때 드셨나요? 좀, 네. 저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소위 이제 불고기라고 네네. 하는 그런 걸 맛을 봤던 것 같아요. 그 불고기만 해도 뭘 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 타고 야채도 네, 섞고 그렇죠. 그냥 고기만 구워 드신 거는 그건 이제 프랑스 가서 네. 제가 그 얘기인데 예.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뭐 먹는 것처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냥 쉽게 구워 먹는 식으로 네네. 더군다나 소고기 네. 이렇게 먹게 된 건 아마 우리 사회가 80년대 이후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79년에 공히 프랑스로 독일로 가셨는데 그 전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 네, 그건 직장 생활해서 내가 돈을 벌어도 먹었던 건 불고기 정도였다. 네, 그렇죠. 불고기 그러면 정도.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은 어마어마하게 한 거네요. 먹는 걸 놓고 보면 제 기억에 삼겹살이 이 시내 음식점에 나오기 시작한 게 서울도 한 78년, 79년.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네. 냉동된 그 대패 삼겹살 같은 거. 그건 제가 이제 저녁 술집 거리를 많이 다녀본 경험이 있으니까. 네, 네.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선물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발전했을 것 같고요. 뭐 변화가 있었을 것 같고 예전에는 그러면 두 분 뭐 기억하시는 60년대, 70년대의 설 선물이다 하면 뭘 합니까 보통? 그때는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상자에 담긴 사과.
아, 사과. 겨에 담긴 네네네. 예. 겨에 담긴 사과. 그렇죠. 네. 나무 그게 이제 글자. 그게 상자 하나 들어오면 굉장한 선물이었죠. 그리고 중산층 되셨던 모양이네. 박스 들어오는 거 보면. 아, 중산층이 받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뭐 설탕, 뭐 조미료 이런 네, 것도 네, 큰 네. 선물이었죠. 설탕. 아. 네. 지금하고는 진짜 역사적이야. 그 대통령 선물도 두 분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명절 선물.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한 번 받아봤습니다. 아, 한 번요? 네. 그 다음엔 없었습니까? 예, 그게 아마 그 비서관이 이제 거기 있을 때 한 네. 어떤 분 아는 분이 이제 거기 리스트에 올렸던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재임하는 시절이 이제 그 1년여 정도 되는데 아마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인연은 별로 없으시구나. 네. 우리 대사님은 몇 번 받으셨죠? 뭐 저는 이제 뭐 선출직도 아, 하고 네, 했으니까 그랬죠. 이제 공식적으로 아마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서 네네. 받았을 텐데요. 그렇게 아마 이제 설 때 받은 거 있고, 근데 제 기억에 지금 남는 건 명절 때는 아닌데 특별히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대통령이 그 6.15 선언 북에 가서 네. 김정일 위원장하고 같이 2000년이죠. 하지 않았습니까? 네. 2000년. 그 해에 아마 가을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 묘향산 송이를 청와대로 이렇게 보내줬던 것 같아요. 자연산 송이요. 자연산 어이구, 송이죠. 네. 그쪽에서.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데 그 청와대에서 그걸 보내줘가지고 아주 귀하게 네. 그 처음 먹어봤던 기억이 일종의 나고. 그건 자랑이시겠죠. 자랑도 있죠. 못 먹어봤지 네, 네, 네. 이러는. 뭐 향이 좋다는 얘기는 뭐 소문으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2번 해서 대통령도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가 뭐 받아본 기억이 없고요. 아. 이명박 대통령 때는 아마 제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뭘 보냈는데 지금도 집에서 쓴데 락앤락 통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 약간, 이 양반 약간 독특한 선물이네요. 기업인 네. 출신이라 그런가 네. 뭐 실용적인 선물이긴 네, 네. 하죠. 그게 좀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문 대통령 때는 그 팔도에서 나는 그 쌀들 그리고 각도의 명주 그 우리 농산물을 고루고루 골라서 이렇게 보냈던 게 기억에 네네. 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물이라는 게 대체로 뭐 경상도 어디에 뭐 어떤 재배된 농산물, 네. 전라도 뭐 그걸 섞어서. 농산물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그게 선물 이제 세트를 국민 통합을 그렇죠. 의미하는 해가지고 거겠죠. 했는데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선물이 아주 좀 논란이 됐었어요. 뭐 외국산으로만 다 그렇죠. 했고 그거를 또 선물 받은 사람들이 농민들이어가지고 그거는 그냥 뭐 해프닝이죠. 뭐. 그런데 저는 네. 그 뉴스에서 하나 생각난 건 이제 농민들이 많이 고령화되셔서 그런가 농민들이 기가 많이 죽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옛날 같으면 이거 농민단체들이 정말 청와대 앞에 나락치 고와서 그냥 던져놓거나 할 만한 네, 경천동지할 사건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쌀 수입 개방 결정했을 그렇죠. 때 네. 농민들이 얼마나 반발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농민들 이제 늙어서 힘도 없는 농민들 완전히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냥 실책으로 보면 되는 거죠. 아니 실책이 그래도 이게 그 어떤 결정하는 과정에 단계들이 있을 텐데 그게 네네. 걸러지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걸러지지 않는다는 게 거기에 이게 정말 속된 말로 엿먹으라는 메시지가 포함된 건가 뭐 이런 생각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죠.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 걸러지지 않는 것이 여러 번 드러나는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아랍에미리트 방문해서 대통령이 우리 또 장병들이긴 하지만 놀라운 얘기를 했잖아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우리의 적은 북한 뭐 이러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그건 정말 굳이 딸 필요가 없고 하면 손해인 얘기 아닙니까? 또 이란하고의 우호 관계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북한을 생각해도 그렇고요. 이거 외교적인 참사죠. 저도 짧게나마 외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외교의 기본은 일단 포커페이스거든요. 자기 속에 생각이 있는 걸 철저하게 그
감추는 거 이런 건데 쓸데없이 안 해도 될 말을 더군다나 이렇게 끄집어내서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는 건 앞으로 이제 우리하고 이란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때마다 이란은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우리를 이제 굴복시키려고 써먹으려고 할 겁니다. 뭐 서운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어느 무대에서나 우리가 이란하고도 좀 현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쪽에 건설대금, 공사대금 지금 못 받은 것도 있고 또 이란 그 핵협정 문제하고 북한 핵과의 연계도 있고 이란하고 얽혀 있는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이미 빌미를 하나 줘 놓으면 현장에서 그 앞으로 교섭할 때는 교섭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죠. 제가 이제 어쨌든 대학에서 외교학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그냥 뭐 주고받는 얘기 중에 외교적 뭐 관례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그 여성이 말하는 거와 외교관이 얘기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여성이 maybe라고 얘기하는 것은 yes이고 근데 외교관이 maybe라고 얘기하는 건 no다라는 거죠.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 같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절대로 외교관은 no라는 말을 안 한다라는 거죠. 노여도 no라고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인데 이건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표현을 해버리는 아주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까 이게 뭐 막가파라고 할까 막무가내 이런 모습을 너무 자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설 선물 외국산 농산물로 된 선물처럼 이렇게 스크린이 돼야 되는데 스크린이 되지 않고 나오면 대사님 말씀하신 것 참사 또는 뭐 막가파 이렇게 가는 건데 뭐 유감이죠. 설 명절에 가족들이 하여튼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집은 야 우리는 정치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뭐 약속하고 만난다고도 하는데 아무래도 설 명절에는 정치적인 얘기가 밥상에 많이 올라오죠. 뭐 사람이 뭐 어쨌든 정치적 동물이니까. 네네. 그리고 이 지금 상황 자체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 정치적인 그런 현안들에 대한 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상황, 이런 모습들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요새는 이제 가족들끼리도 정치 얘기는 피하는 게 좀 일반적인 분위기 아닌가 싶어요. 네. 집에서 자녀분들하고 정치 얘기 하십니까? 저희는 하죠. 대화는 아니고 저 혼자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아직 이제 자녀분들이 그래도 어리거나 젊으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우리한테 본질적인 문제인데 얘기하면 이제 서로 간에 그 골이 깊으니까 가족 안에서도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서로를 인정하는 측면에서 성숙한 태도라기보다는 그냥 갈등 또는 뭐 싸우기 싫다 이런 회피라면 약간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해 해서 별로 대화 안 하려는 태도가 있다면 그래도 생각해 볼 면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화 단절이거나. 그게 세상을 결국은 이제 세상을 보는 방식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쉽게 건너설 수 없는 깊은 그 고랑처럼 파였고 이게 가족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데 이제 심각한 게 있는 거죠. 특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특히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닫혀 있다는 겁니다. 열려 있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확신하더라도 틀렸을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요. 네, 내가 틀렸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틀렸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선동보다 설득이 훨씬 더 어렵다. 설득하기보다 선동이 훨씬 더 쉬운. 왜냐하면 선동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극단화하는 거,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설득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훨씬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이 좀 공론의 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전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는 이런 결과를 빚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핵심은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선동이 설득보다 훨씬 쉽다는 거는 유럽의 그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는 거 보면 그거 똑같은 맥락이죠. 아주 느낄 수 있죠. 아니 뭐 저도 두 분 선생님 말씀 듣고 좀 반성하게 되는데 가족하고 얘기할 때 제가 틀렸을 가능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제 뭐 처나 다른 식구들이 틀렸을 가능성에 제가 더 집착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가 있네요. 우리 모두의, 아니 뭐 저 자신에게. 이건 좀 곁다리 가는 거지만 룬트그레 그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못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꽤 많이 팔렸던 스웨덴 작가의 책이 있습니다. 네. 제목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목이 그런 제목인데 그 꽤 많이 팔렸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만나고 있는데 가톨릭 신앙의 기본도 그거거든요. 내가 잘못할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데서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고 뭐 인간 관계나 사랑도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일단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설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잠깐 광고 듣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설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오창익의 뉴스 공감 특별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봉구 주 독일 한국대사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홍세화 장발장 은행장 와 계십니다. 두 분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우리 홍세화 선생님이 신문 칼럼을 중단하셨어요. 네. 그거는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힘든 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봉우 대사님도 여러 가지 글쓰기를 많이 하시죠. 글쓰기는 힘들고 고단한 일이죠. 두 분 어떠셔요? 홍세화 선생님부터. 네, 글쓰기 정말 어렵죠.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칼럼을 쓰고 나면 그냥 정말 진이 다 빠지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는 좀 그만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칼럼이 뭐 글 쓰는 작업 자체도 힘들지만 우리가 쓰는 글이 되게 이제 사회를 향해서 주로 비판하거나 고발하거나 하는 내용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참 어려운 게 이게 쓰면서 속으로 너는 그럼 그렇게 살고 있니? 이런 또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 자기 검증을 하면서 하려니까 이게 참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홍세화 선배 결국 이제 마지막 칼럼이라고 쓰셨습니다만 그 제목이 그랬어요. 소유보다는 관계, 성장보다는 성숙을. 이게 좀 읽으면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적인 이야기 아닌가. 우리가 뭐 잘 살아보세요를 외친 게 60년대부터인데 아까 우리가 과거 얼마나 못 살았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몇백 배로 늘고 선진국 G10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전히 허덕이는 것 같아요. 여전히 옛날에는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허덕였는데 지금 밥 세 끼 못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더 많은 소유에 허덕이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가는 방향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유보다는 관계를 제시하셨어요. 똑같은 얘기로 지금까지 계속 성장. 내가 굶어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몇 프로 됐다 하면 괜히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은 환상과 착각 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에 내적 성숙이 필요하다. 그 얘기 조금 필자한테 더 좀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 칼럼에서 강조하신 거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로서 중요하니까 한국 실제로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칼럼을 이제 마지막으로 쓰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네. 것이 근래 이제 제가 생각해 왔던 소유보다 이제 소유에서 관계로 그 다음에 성장해서 성숙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 소유의 덫에 빠져서 존재도 많이 무너져 버렸고 그 다음에 관계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이것이 이 무너지면서 기후 위기도 우리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냥 일종의 그냥 말걸기처럼 네. 제시를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근데 그런 말씀을 하면 네. 어떤 사람들은 에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지 지금 얼마나 살기가 힘든데요. 지금 전쟁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반론이랄까 이런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유 문제에서. 실제로 전쟁이라든지 갈등, 사회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실은 다 이 소유주의와 연결된다고 봅니다. 네네. 성장주의 이런 네. 것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선출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내거는 것이 다 내가 선출되면 내 소유를 많이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됨에 따라 성장주의나 그런 점에서 좀 보편성이랄까 총체성으로 세계를 인식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갇혀 있는 그런 그리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시되어 왔던 관성 여기에 그냥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성숙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 반응 역시 아니 성숙해서 뭐 하려고 뭐 성숙한다고 밥 빌어 먹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사실 굉장히 팽배한 사회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삶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예컨대 내 삶이란 내가 맺는 사회적 관계의 총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랬을 때 지금 이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 그게 뭐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웃 관계일 수도 있고 이런 관계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성숙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의 그 내용이 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말 사회적 관계라는 것에서 지금 사람들이 그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면 축소되고 있는 것이 오로지 경제적 관계로 네. 축소돼 버렸다. 그러니까 뭐 현대 철학자가 뭐 그런 말을 했다는데 이 현대인들의 1차적 관심사는 자신의 은행 잔고다.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가치관이 거기에 매몰되면서 인간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하위 쪽으로 밀려나 버린. 그래서 인간성도 훼손되고 그러니까 존재와 관계 자체가 다 훼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 모습이 특히 한국같이 인문학적 토양이 굉장히 낮은 사회에서는 더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통장 잔고가 제일 중요하지 그거 말고 뭐가 중요하든 이런 반론을 네, 그 홍사화 선생 그 칼럼에서 제가 특히 더 주목했던 건 우리 사회 전반의 흐름에 대한 비평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소리치고 또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이른바 진보 세력의 행태도 기존의 이런 지금 지적한 흐름과 뭐가 다르냐 하는 난 그 지적이 신랄하고 뼈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칼럼의 말 그대로 인용하면 좌파나 진보를 말하지만 좌파나 진보적으로 살지도 않고 말과 실천이 완전히 유리된 사회 이것도 난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따져보면 그런 지적들 딴 데서도 해요. 예를 들면 독일의 그 염세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 하죠.
그 자기 주변 동료 철학 교수들 보면서 철학으로 먹고는 살지만 전혀 철학적으로 살지 않는 친구들이란 비난을 한다든가. 제가 개신교인이지만 개신교회 내부에서 일부 목회자들의 행태를 보고는 예수 팔아먹고는 살지만 예수를 살지는 않는다는 비판이나 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 부처를 법당에 모셔놓고 있지만 부처의 삶을 살지 않는 이런 것 삶과 실천이 괴리된 게 난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 책임이 소위 우리 사회를 바꿔보고 앞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진보들에게서도 그런 대안적 삶이나 이런 이니셔티브가 안 느껴지는 것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다고 이 칼럼을 받아들이거든요. 대사님 말씀 이어받으면 제가 사실 그때 홍사연 스님 방송에 모셔서 제가 클로징 멘트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다. 맨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로만 하거나 뭐 주일 미사 1시간 동안만 그리스도인이거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런 면에서 경종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좋은 모델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되게 부족하고 비슷하니까 야 저거 좋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약간 그런 면에서 뭐랄까 붕괴됐다 할까? 그러니까 진보면 진보로서 대안을 만든 어떤 맞습니다. 삶, 공동체, 뭐 성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항체 예를 들면 항체, 인간성의 항체라고 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것을 물으면 진보면 진보 좌파면 좌파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적어도 종교와 학문, 네. 대학이 그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가톨릭은 좀 덜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근데 종교의 경우에도 네, 네. 거의 다 그 항체이기는커녕 소유주의를 오히려 더 진작시키고 이런 쪽에 가 있는 형편이고 네.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또 진보적인 좌파적인 이런 세력들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한 그러니까 인간성의 항체가 완전히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 이런 사회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만 사회가 무너져 버린 네. 이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예를 들면 출생률 세계 최저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살률 세계 최고인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현실의 칼럼을 읽으면서 좌절하고 이렇게 하다가도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그 많은 선한 그 잠재력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떠난 지 오래되는 이태석 신부의 스토리를 보면서 눈물 짓고 그의 삶을 그렇죠. 고마워하죠. 따르려고 네. 하는 젊은이들이 또 나타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주류 사회가 아주 지극히 변두리적인 거나 이런 거로 지지도해한다는 거죠. 거기는 이제 언론도 큰 책임의 한 몫을 지고 있고요. 우리 사회 속에 살아있는 다양한 그 실험들이 그게 미약하지만 싹을 키우고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을 쬐어주는 것도 난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도 유기체이니까 뭐 바이러스 들어오고 아플 수도 있을 때 항체의 역할을 어떻게 해주느냐. 근데 고전적인 항체는 뭐 이를테면 교회와 대학, 뭐 교회가 아니라 절이어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인데 많이 무너졌고 그러면서 대안도 잘 못 세웠고 아쉽네요. 그래도 우리는 항체를 만들고 네, 그렇죠. 대안을 세우고 또 우리 사회를 회복시켜 가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정 대사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희망의 거처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데 장발장 은행 같은데 네.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그런 모습 속에서 그래도 곳곳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희망의 거처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주변화되는 이런 경향이 너무나 강하지 않나
그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그 반론들로 나오는 것들이 그게 이제 주류적 흐름의 반영이잖아요. 네네, 목소리가 크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얘기하면서 좀 겸연쩍어 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해요. 뭐 이게 결국 이 주류적 가치관이 어떻게 자리 잡혀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그 어떤 가늠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이게 뜬금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전 개인적으로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좋아하는 이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극한 직업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비슷한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BS에서 EBS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요새는 여러 채널에서도 네네. 해주죠. 저런 직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비춰주죠. 근데 제가 거기서 느끼는 건 그분들 한 가지 작업, 뭐 돌 깨는 일을 30년, 40년 했거나 뭐 다 간판 다는 일을 몇십 년 하는 분들. 그분들의 얼굴이나 표정을 보면 그렇게 선하고 뭐라고 할까 약간 좀 과장하면 성자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자부심 그리고 자기 하나의 일을 성실하게 해내면서 뭐 누구를 속이지 않고 자기 그 가족을 키워내고 그런 거. 그게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사회일지 몰라요. 각자가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가정을 건사하고 또 이웃에게도 자기가 할 역할을 하고. 근데 이런 삶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이게 주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주변적인 삶으로 밀려나거든요. 무슨 코인을 해가지고 수십억을 하루에 벌었다느니 무슨 뭐 주식으로 뭘 했다느니 이런 게 사회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바라는 세상이 뭐 공부를 많이 뭐 학교를 오래 다녔다 해서 뭐 잘난 게 아니고 각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귀한 게 없고 천한 게 따로 없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부심 느끼고 살 수 있으면 된다. 그렇죠. 각자는 다 전문가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래서 그게 우리가 바라는 삶이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들이 올 설에 내가 소망을 한다면 이런 거 소망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선의의 사람들이 꽤 계시니까 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숙제를 풀어야 되나요? 결국 가치관의 문제 아니겠어요? 가치관, 네. 가치관에 제가 이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고귀함하고 고결함은 다르다. 네. 고귀함은 이제 귀하다는 의미가 있고 이제 또 고귀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비난한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없는 사람이 있어 제로섬 게임인데 우리는 너무 그런 그 제로섬 게임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닌가. 거기에 비해서 고결함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내가 고결하다고 해서 네가 고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 너도 같이 고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조금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반론을 듣겠지만 그렇게 각자 자신의 삶을 정말 고결하게 짓는 이런 마음가짐 이런 것을 이런 그 신년의 설에 한번 같이 한번 스스로에게 그 다짐해 보는 이런 계기를 가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동안 그 청년재단이라는 곳에 이제 이사장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젊은이들하고 많이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데 요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볼 때는 청년들은 다 대기업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 정규직 뭐 이런 틀에 목표로 하는 게 똑같다고들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거기서 자기 대안적 삶을 찾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뭐 대학을 나와서 어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기 장기적인 직업 비전을 가지고 도배를 배워서 도배공이 된 여성이라든가 또 어머니와 함께 청소회사를 차려서 청소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미대 졸업생이라든가 또는 청년 노동자로 꾸준히 자기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그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다른 청년들과 네트워킹을 시작하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이제 대안적 삶이라고 보여서 가끔 언론에서 이제 흥미 대상으로 취재가 되는데 이런 주류적 삶을 거부하고 대안적 삶을 사는 다양한 삶에 대한 우리 사회 관심이나 조명이 강화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 뭐 젊은이들 속에서 이게 남들이 다 몰려가는 길이 해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사회가. 두 분 말씀에 제가 각각 새긴 열쇠 말은 홍세화 선생님 가치관, 또 정봉구 대사님 인식. 가치관과 인식은 역시 학교와 교회에서 만드는 거죠. 예, 고전적으로는. 예. 아니 저는 예. 제가 직업이 그렇죠. 인권운동인데 왜 인권운동 하냐라고 진지하게 누가 물어보면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닌 것 때문에 그래요라고 답을 곧잘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도 교육이 참 깝깝한 상황이었는데 주일학교 가면 다른 가치를 배웠거든요. 뭐 연대를 배운다든지 또 평화교육을 좀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저를 만약 제가 잘한 게 있다면 저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붕괴됐죠. 사실 가톨릭 교회가 잘한다고 해도 초등학교 제외하고는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완전히 거의 붕괴가 돼 있는 상태고 청년 활동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제도 교육에서의 붕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좀 답을 뭐 새로운 희망 새해니까요. 찾아본다면 그런 데서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기본. 네. 예, 결국 기본이고.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공교육이 정말 무너져 버렸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학부모들이 이 자식을 학교에 보내면서 무슨 공부했는지는 관심 없고 오로지 몇 등급인가만 관심이 있는. 오늘 뭐 배웠니 이런 거 네, 궁금하지 뭐 배웠네 않은데. 이런 거 관심 없고 이것 자체가 교육에 이미 이 의미 자체가 소멸돼 버린. 그러니까 지금의 학교는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교육 장소가 아니고 등급 부여 서비스 센터다. 네, 이렇게 등급 부여 서비스 센터. 예, 등급 부여 서비스 센터가 돼버린 이런 지경이니까 정말 그 시민 교육도 안 되고 윤리적 이런 그 가치관에 대한 것도 참으로 어렵고 이렇게 돼버린 굉장히 기능적인 이런 것만 지금 그 서해를 매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혁신해야만 그 길이 그래도 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에 충실하자. 정봉구 대사님. 저는 홍사 선생 던진 그 화두 소유보다는 관계 이걸 이런 말로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내 것만을 고집하면 주변 모든 사람이 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내 거를 포기하면 모든 사람이 친구가 돼요. 이게 관계인데 그 소유를 고집할수록 외로워질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거. 그다음에 성장만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듣고 세뇌돼서 살아왔는데 과연 이 성장은 어디로 가는 건지 내적인 성숙은 뭔지 이런 걸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장과 소유를 위해서 적어도 50년 정도 달려왔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성적표를 받아든 결과 소유도 많아졌고 성장도 많이 했는데 이면으로는 자살률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됐고 그다음에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됐다. 이쯤 되면 멈춰야 된다. 달리 생각해야 된다. 네, 그렇죠. 소유가 아닌 것, 성장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역시 그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정 대사님 말씀처럼 인식을 좀 개선하는 것이고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또 인식을 개선하다니까 나한테도 이게 딱 와닿지 않는 말인데 네네. 그런 것보다 나다움이 뭔가를 좀 남들이 사는 삶을 쫓아갈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삶, 나다운 삶이 뭔가를 한 사람 한 사람 그건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고민해 보는 건데 이 인식이란 말보다는 저는 이런 좋습니다. 얘기를 좀 대신하고 지금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20초씩 우리 청취자들에게 새해 덕담 나눠주시면. 네. 예, 참 어려운 시절이고 좀 수상한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저 자신에게도 계속 하는 얘기인데 그럴수록 좌절과 냉소를 멀리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한마디를 덧붙인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길임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 네. 이 말씀을 어려운 길임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아니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이 잘 들려요. 어떤 의미인지 네. 익숙합니다. 문제는 사는 거겠죠. 홍세화 장발장 은행장님 그리고 정봉구 대사님
설 연휴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설 연휴에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시간이 풍성하고 기쁜 시간이면 좋겠고요. 내일도 방송 계속 진행합니다. 내일은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와 함께 음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클로징으로 저희가 음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양양이 부르는 같이 살자 들으면서 내일 저녁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새와 작은 시냇물 같이 춤을 추자 갈대들아 바람에 맞춰 같이 안고 살자 이 조그만 세상에서 같이 산다는 건 쉽지만은 않았지 같이 살자는 건 미안했다는 내 사과야 숨을 쉬면서도 고마운 줄을 몰랐어 같이 안고 살자 이제는 내가 안아줄게 라라라 시간은 흘러 라라라 너를 잊게 하네 라라라 돌이켜서라도 너와 함께 살던 그때로 돌아갈게 누구를 아프게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가며 라라라 시간은 급하여 라라라 너를 놓치고 가네 그러면 돌이켜서라도 너와 함께 살던 그때로 돌아갈게 라라라 사람들아 라라라 잊지를 말자 라라라 우리를 키워준 어릴 적 그 동산 꽃과 나무와 바람 하늘 아래 같이 살았던 어여쁜 내 친구를 같이 살아가자 같이 안고 살자 아름다운 세상에서